전일 ECB가 유로존 은행들의 3년 만기로 약 4,9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유럽 부채 위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헝가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정크, 즉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내년에 2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편의점 매출이 전체 64%를 차지하는 GS 리테일이 내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청약 당시의 경쟁률은 5.69대 1, 종목가는 19,500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오늘이 바로 동짓날이죠. 전국이 동짓날 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투자 심리라도 따뜻하려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20일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루 만에 이 같은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똑같은 재료 해석이 180도 달라진 양상인데요. 이 같은 이슈로 인해 글로벌 증시도 부진했고 우리 증시 역시 사흘 만에 약간 눌리는 양상입니다. 61선 안착이 일단은 1차적인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나마 하루 만에 돌아선 외국인과 달리 기관의 장중 순매수 기조를 현물 쪽에서 돌아선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연기금은 오늘까지 무려 31거래일째 사기만 하고 있다고 해요. 외환시장은 약간 꿈틀한다고 하는데 보다 정확한 시장 흐름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월 22일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3%대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35% 하락한 18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1선으로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3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점차 강화되면서 지수를 밀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1840선 초반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43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75억 원 정도의 소폭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2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15% 상승한 5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입니다. 이틀 연속 2%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500선을 회복한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힘겹게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는 501선과 504선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500선 지키기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237억 원, 외국인이 8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3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유럽 중앙은행의 대출 실망감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10원 70전 상승한 115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5원 50전 오른 1153원 선으로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장중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현재는 1158원 선을 8원선 안팎으로 움직이면서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104만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도 0.6%의 약세를 보이면서 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15% 보합권에서 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4만 1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반면에 0.5%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은 0.6%의 약세를 보이면서 1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TNG는 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약세로 현재 7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다음이 1% 하락하고 있습니다. 12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호수핑은 0.85% 강보합권에서 현재 25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연구소는 2% 하락하고 있습니다. 13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0.4%의 강보합권에서 2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M은 2% 하락하고 있네요. 3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0.2%의 강보합권에서 18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7% 하락하면서 현재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DN 역시 2.9%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7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4% 강세를 보이면서 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 아시아 증시 중에서 특히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까지도 상승세에 좀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까지 나흘째 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전환을 한 번도 못 해본 것은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왜 상승 전환이 이토록 어려운 과제가 됐는지 국내 증시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 4월 만에 소폭 내리는데 일단 상승 전환은 쉽게 안 나오네요. 네, 우선 주초에 어떤 충격을 시장이 만회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반등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좀 정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북한 어떤 김정일 사망 소식과 관련돼서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부분은 어떤 공격적인 매도 주체가 등장했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다소 좀 부재한 상황에서 관망 분위기가 짙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되돌림 과정이 나타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매수세 어떤 강한 매수 주체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이 다소 좀 정체된 주요한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갑자기 시장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리의 만기도 길어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하더니 하루 만에 좀 뒤집히는 회의론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루 만에 시장 재료가 해석이 좀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근본적으로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내놓고 있는 장기대출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의 근본적인 부채 문제를 뒤엎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다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전해지는 신용경색의 충격 완화 정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초에 진행되었었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정책 공조 과정과도 다소 좀 일맥상통 일치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부채 재정 적자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아닌 어떤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어떤 융통 과정에 지원을 하는 정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재료 측면에 있어서는 희석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요인 등이 유럽 중앙은행을 기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에서도 결국 이번 부채 문제를 덮기 위한 양쪽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고, 하지만 현재 정책 당국 간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마찰 과정에서 시행에 대한 어떤 그 시기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어떤 혼란스러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계속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 자체를 내놓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각국 유럽들의 어떤 정상들, 이들의 어떤 그 태도 변화 등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는 센티먼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소폭 하락세, 앞선 급등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쭉 내려오는 추세라 1900은 올라가더라도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의 어중간한 정도인데 마감 전략 짜주시죠. 네, 우선 오늘은 단기 반등에 따른 기술적 저항의 의미가 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좀 대내외 충격에서 조금 벗어남으로써 변동성이 축소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 상황이 개선된다라든지
어떤 북한의 체제 불안과 관련된 것들이 좀 희석되더라도 현재는 어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상 1,900포인트를 전후한 시장 수준은 다소 좀 박스권 상단으로 인지될 가능성 자체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모멘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은 전술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연말과 연초 사이에 2012년에 대한 어떤 주도 업종, 유망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사실 요즘과 같이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업종만이 어떤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를 갖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좀 지수에 대한 변동 요인이 크고 어떤 각 업종별로의 돌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최대한 지수의 흐름을 따라다닐 수 있는 인덱스 복제 전략을 통해서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멘텀도 없는데 박스권 상단으로 1,900이 인식되는 장이라 전술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6포인트가량 코스피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61선이 위치한 1850선 정도에서 눈치 보는 장세인데 그나마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어제는 변동성이 오히려 매물대를 정리했다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건전한 조정 중이다.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것을 포인트로 삼아주셨습니다. 과대낙폭 대형주는 역시 분할에 사도 좋은 장이라고 하셨고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 연말 주요 주택들의 그 북클로징을 감안한다면 변동성은 계속 줄 것이고 소모적인 지수 등락만 반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은 1900선 이상의 반등을 기대하는데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라든가 혹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했던 그런 종목의 저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끝으로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은요, 중기의 저항선에 접근하고 있어서 아마 지수 탄력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네요. 이제는 김민수 차장님부터 역시 관심 업종을 한 분 한 분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차장님, 건설주 가운데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겨울 성수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의류주 가운데 LG패션을 좋게 보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 역시나 아까 기관이 계속 사서 좋게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낙폭과대 대형주 분할 매수, 관련된 섹터로서 IT부터 유통까지 5개 섹터, 6개 섹터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승용 대표님도 지수가 조금 소모적으로 등락만 반복할 것 같지만 그나마 IT의 포트 비중을 가장 높이셨고 중국 관련주, 타이어 업종 계속 좀 좋은 관점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이 아까 1900 그래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하신 분인데 IT가 있고요. 건설기계, 화학, 바이오에 오늘 새롭게 금융주가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끄는군요. 김영진 이사님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탄력성은 확실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일단 중기 저항선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저항선 자체도 내려오고 있어서 지수대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추가로 지수가 더 오른다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되 우선적으로 낙폭과대주를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1900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좀 내비춰주시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사도 좋다고 하신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간 전략 변화부터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의 주간 전략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12월 16일 유료존 위기 지속에 따른 변동성 장세인데 이 당시가 1800 한 230선이었었어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제 문제 12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김정일 사망 소식으로 낙폭이 확대됐는데 이때 장중에 1750까지 밀렸었습니다. 변동성 활용한 분할 매수 이때부터 이미 매수를 외치셨고요. 그 다음날 역시 하루 만에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주가 조정은 단기 매수의 기회다. 계속 빠졌을 때 사자라는 목소리를 내신 분이었군요. 12월 21일 바로 어제 1900선 목표로 하는 단기 상승 시도가 나올 것 같고 역시 종목 중심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시장 3% 급등했었죠. 그리고 오늘 12월 22일 1900선 이상의 반등을 역시 기대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기금이 사는 종목과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저가에 한번 사보자라는 전략을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이진행 지점장님 역시 북한발 악재 속에서도 좀 사자 목소리를 계속 내신 것 같고 지금도 1900 약간 웃도는 전망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1800선 초반까지 밀릴 때
일단 1800선에서의 저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죠. 박스권 하단부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예상치 못하게 김정일 위원장 그 사망 소식으로 시장의 낙폭이 좀 키우면서 아주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일단 주가 급락은 매수 기회로 대응하자고 일관되게 좀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본 결과 일단 그 전일까지는 단기 급등 영향으로 이제 오늘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치는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1900선 근처까지는 한번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 중심으로는 이번 주 말이나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중으로는 좀 현금화하면서 역시 트레이딩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조금 뭐 그런 용어 자체는 민망하지만 나온다면 한 1,9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보니까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라든가 그래도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금융시장이 일단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부각되었던 그 북한 관련 어떤 이런 변수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심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초에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55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였는데 일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 특히 월요일 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의 어떤 이런 기술적 성격이 강했지만 어쨌든 그 화요일, 수요일, 20일, 21일 양일간 상승으로 일단 19일의 하락폭 63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낙폭이 컸던 코스닥을 포함해서 일단 국내 증시가 다시 우리가 박스권으로 예상했던 어떤 지수 범위대에서 지금 일단은 반등을 하면서 지수 박스권의 하단부에서 그 지지를 보였다라는 점은 좀 의미를 부여하겠고요. 역시 EU 정상회담 이후에 유로존 국가 및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등급 하향 이슈에서 어떤 순간적으로 증폭되었던 유로존 관련 불안감 등이 일단은 시장을 좀 제한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난 20일 날 엊그제였죠. 스페인에서 3개월 또 6개월물 국채 발행 금리를 낮추면서 예정 물량을 초과해서 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발행하는데 성공을 하였죠. 그래서 따라서 ECB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는 시각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유로존 문제가 국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ECB의 역할 강화가 결국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 안정 그리고 국채 발행에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유럽과 미국 증시의 반등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증시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수 조정이 일단락 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해 본다면 반등은 박스권의 상단부인 1900선까지는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어제까지 지금 31일째 순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이제 어느덧 2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바닥이었던 1760 또 상단이었던 1930 수준의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음에도 꾸준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또 외국인의 매도세를 매도세를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결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크게는 IT를 늘렸고 화학주를 좀 팔았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지만 종목별로 수급 동향도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낙폭이 컸던 금융이나 건설업종으로는 연말에 좀 저가 매수 전략, 낙폭 과대 업종의 종목들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끝으로 최근에 지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특히 코스닥의 일부 대선 테마주나 어떤 각종 테마주 중심으로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종목별로 어떤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까지 유리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시장 분위기를 이제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일도 지금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 역시도 이례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지금 비슷할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다음 주가 이제 금년도에 그렇지만 2011년도 마지막 거래일임을 좀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기관들의 결산을 앞둔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일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배당 수요 이런 점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후에는 개별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옮겨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특별히 관심 업종에 보니까 아까 낙폭 과대주 때문인 것 같아요. 금융주가 새롭게 편입된 모습이어서 그 이유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고요. IT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계신데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가장 좋다면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20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그 컨센서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다소 좀 4분기 실적 자체도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IT 업종만은 오히려 실적 전망치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도 그런 측면에서 IT 업종을 꾸준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내년도에 일단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장 이제 가시적으로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전자, 특히 IT 업종 내에서는 이제 아몰레드 및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해당 업체들, 장비 업체들 비롯해가지고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발표한 그 갤럭시 노트 이런 태블릿 PC와 또 스마트폰 사이였던 이런 제품들까지도 지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수혜 업종이나 종목들로 압축해서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몰레드 관련주들 중에서는 테라세미콘과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내년 초부터 일단 그 수주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스마트폰, 특히 말씀드렸던 갤럭시 노트 수혜주도 포함이 되고 있는 플렉스컴이나 와이솔 같은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예. 단기적으로 뭐 매력도가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저가 매력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를 기대해 본다면 올해 뭐 각종 유로존 위기라든지 각종 좋은 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악재성 뉴스가 가득 찼는데, 이런 은행주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 번씩 편입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가격 메리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들, 대형은행주 KB금융과 신한금융 정도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건설주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동발 플랜트 발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는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물산이나 GS건설 등이 최근에 저가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현대건설로는 뭐 또 대규모 수주설 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와 화학업종은 원자력하고 화학주 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자력주와 태양광 관련주 중심으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바이오 업종은 뭐 금년도에 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순환매를 보이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네. 내년까지도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와 한올바이오 파마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약주 퍼포먼스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주, 저가매수, KB금융, 신한지주까지 관심 종목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정말 팥죽이라도 좀 쏘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온기가 돌면은 상승 전환할 것 같은데 끝끝내 마이너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물 시장 분위기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뭐 현물은 소폭이지만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선물 쪽은 뭐 샀다 팔았다 하네요. 예, 뭐 오늘 소폭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 3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3일 연속 선물을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이시스도 그
주 초반보다는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도 3일 연속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28일이 이제 배당날일인데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세는 다음 주 배당날일 전까지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은 선물 시장이 조금 조용한 편이지만 외인과 기관의 거의 뭐 전쟁터가 선물 시장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240 한 2, 3선 정도 넘어서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그냥 무조건 홀딩해라라는 의견이 있던데 선물 시장 끝으로 좀 전략 세워주세요. 예. 어쨌든 21선을 돌파하는지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어떤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 위쪽으로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의 그 대대적인 개선이 아니면 그 돌파 가능성 쉽게 돌파될 거라고는 좀 생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 한 5포인트씩의 어떤 그런 그 수렴형 패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10포인트 이상의 그런 단기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이평선에 몰려 있어서 좀 방향을 점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종성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해서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만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진짜 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소폭 눌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지수 자체도 같은 진행을 보입니다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진행 상황은 상당히 좀 답답하게 진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대기 매도 물량이 많고요. 그만큼 이제 매수세의 부재가 많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쉽게 안 나오는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같은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소의 대형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화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차라리 중소형 종목들 쪽에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좀 더 활발한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편이 아무래도 효과적일 듯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업종, 역시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대선 관련해서 또 좀 뭐 대선 정치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을 줄 확률은 높은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이 수익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소량이라도 가담을 노려보시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만 좀 철저하게 한다면 역시 중소형주 쪽에 단기적으로 수익률 내기에 낫다라는 말씀. 오늘도 보니까 바이오테마가 역시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핫 종목, 많이 오르는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핫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승 종목들을 준비했는데요. 장중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장중에 상승을 하고 있더라도 막판에 가서 밀려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첫 번째로 인포피아를 보시겠는데요.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주가 자체가 그 헬스케어 쪽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 23,600원까지 돌파가 나왔다가 또 지금은 이제 좀 내림세를 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상태고요. 이 종목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좀 밀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매수 관점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22,050원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가 수준이나 종가 수준에서 접근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21,500원으로 짧게 좀 잡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로 상승이 안 나오면은
짧게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잘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비중 자체도 과하게 들어가시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 있는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로봇 관련주가 갑자기 부각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유아들을 위한 그 보조하는 역할의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이제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출산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또한 역시 연속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부담감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핫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연속 상승에 따른 보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방 경직이 잘 유지되는 만큼 상황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가져가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벨트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선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신규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주주 중에서 한 사람이 친분이 있다 해서 그 지지 모임의 발기인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 내용이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핫 종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 그중에서 특별히 헬스케어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인포피아를 짧고 아주 손절가까지 잡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셨는데, 정반대로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콜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사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대형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힘을 잃고 크게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이 정유주 중에 한 종목인 SK이노베이션인데요. 어제 사실 지수가 강하게 오르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어제도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침에 갭상승이 거의 5%에 달합니다만은 종가는 5% 미달하는 수준의 음봉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덜이라는 것이고 또 신규적인 매수 유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하락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당분간은 대형주들이 쉽게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고 진행도 좋습니다만은 삼성전기 또한 이틀 연속 상승 이후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다지 강하지는 못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이 지금 그 시장의 어떤 매수세 부재,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의 부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밀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기 또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전 고점인 9만 원을 넘어가야지만이 확실하게 상승 구조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반등이 빨리 나와주면서 9만 원을 넘어가 준다면은 지금의 어떤 상황 악화를 불식시키고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있겠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잠수함 수주에 대한 내용이 뜨면서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 큰 규모의 수주가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한 10% 정도 수준이나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못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들의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등 자체가 희미하고 또 흐름도 약한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나온다 해서 홀드 종목으로 오늘 꼽아봤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 중간에 말씀하신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9만 원 넘는지 보고 그 뒤에 대응 또 전략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34분 지나고 있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4포인트가량 어제 종가보다 낮은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상세하게 짜보죠. 플래닛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 4포인트가량은 놀랄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전일까지 많이 오르면서 북한발 악재를 완전히 다 떨쳐냈잖아요. 예. 사실적으로 김정일 사망 이후에서 단기간으로 폭락한 뒤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가격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쉬어가는 장세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장세입니다. 더욱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새로 도입한 3년 만기 장기 대출에 대한 효과가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 4,890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유럽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역시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현재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북한 리스크보다는 좀 더 유럽 리스크 자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북한 사고가 나고 났을 때 약 일주일 정도, 길어야 보름 정도 내면 거의 모든 주가가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장세도 그런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리스크로 봐야 될 것은 후계자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책 권력이 이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더 있겠지만은 북한 리스크보다는 사실적으로 경제 위기에 가까운 유럽 리스크, 더욱이 내년에 이탈리아 국채 만기에 관련한 그런 내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CB 역할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신용 리스크도 유럽 쪽은 여전합니다만은 미국 쪽 경기 지표가 계속 조용하게 꾸준하게 좋아지는 것도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엔 주택 관련 지표가 거의 다 좋게 나오면서 주택 경기마저 반등세 분석까지 있는데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오늘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희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중에서도 현재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0.7% 마이너스 0.7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2.0% 정도 많이 오른 상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더블딥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반대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0.9%였지만은 이번 달은 0.3% 예상하고 있고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0.4%였지만은 이번 달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소비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였지만은 0.3% 정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규 주택 매매도 약 307K에서 315K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 지표가 각각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유럽의 정책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랠리라든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 연말 특수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접근보다는 배당주에 노린 배당주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를 했다가 내년 초에 정도 다시 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밤에 미국의 GDP 3분기 확정치가 나온다고 하고 또 경기 선행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등등 정말 많은 지표가 나오니까 미국 쪽 지표는 꼭 챙겨보셔야 될 듯합니다. 아까 윈도우 드레싱 얘기하셨는데 진짜 연말 수익률 관리 기관 쪽에서 때문에 기관이 오늘도 사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1900까지는 좀 어렵겠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지금 1800 한 4, 50이면 중간 정도잖아요. 올라가봤자 한 50포인트 정도인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든지 산타랠리가 나오려면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사실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네. 더욱이 북한 김정일 리스크가 나오면서 더욱이 주가는 하락했는데 오히려 강력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주식에 대해서 호재를 적용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 탄력보다는 오히려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말 특수를 노린 쇼커버링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매도를 하면서 일부의 주가가 하락할 걸 대비해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그 주가에 대해서 차입해서 다시 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종목은 대차장고가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은 OCI라든지 LG이노텍, 두산인프라코아, 삼성전기, 오리온 등등 대차종구 상위 종목들에서는 연말 특수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에 대해서 약간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각 상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일회성에 대한
환차손 손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안정세로 잡아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환율 자체가 아직까지 1100이라든지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또한 환율에 영향을 받는 기업인지, 또한 유럽의 위기가 나오면서 유럽 자체에 수출을 한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도 고려해야 되고 연말이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확 줄 수 있는, 줄 만한 그 웨이팅 종목들을 한번 쇼커버링 나올 만한 종목들 보자. 특별히 좀 업종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인터넷 포탈 및 게임 업종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포탈 및 게임 업종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인터넷 게임 포탈 게임 업체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약 2주 정도 가련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인터넷 포탈 게임 업체들에서는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인터넷 포탈 쪽의 탑픽은 NHN이고 게임 쪽은 NC소프트입니다. 그 밖에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 특히 핸드폰 게임을 많이 내고 있는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업종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다가 역시 약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후성이라든지 리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또 에코프로 종목은 우리 김상균 팀장님 포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AS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테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되기도 했지만 앞서서 또 겨울의 계절성 요인 때문에 또 다른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께서 관심 업종으로 편입해준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규로 추천할 만한 종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신규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동국실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게 자동차 부품주로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가장 싼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올해 약 시총 530억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순이익이 약 200억 정도면 현재의 주가는 퍼로 계산했을 때 약 2.65배, 현존하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싸게 주가가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 중에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약 100억에 가까운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나에서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약 43억 정도로 나온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억이 되느냐? 올해 말 같은 경우에 IFRS가 도입되게 되면 100%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로 인해서 지목별 평가이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순이익이 200억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가장 싼 2.65배,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주가가 싸다고 할 때 평균 퍼 8 이하로 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약 2.65배, 3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아마 동국실업이 가장 저평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훌륭한 재무 구조도 가지고 있고 자산 가치, 즉 청산 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도 0.5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당장 문을 닫고 망하더라도 약 2배에 가까운 차익금을 낳을 수만큼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고 향후의 성장 동력, 중국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염성동국 기차 백원 유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퍼가 2.65배고 2012년도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2배도 되지 않는 아주 극도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포트에 편입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편입가는 가격을 싼 2,000원 이하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000원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500원 정도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2,000원을 돌파했고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동국실업 자체가 박근혜 테마저도 엮일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탄력이 실적이 올라주면서도 여러 가지 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틀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00원 수준까지 다른 홈캐스트나 신양 같은 종목처럼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테마로 얽혀있는 동양철관을 소유하고 있는 동국실업
실업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가가 2,000원인데 4,000원 목표가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2배. 예, 앞서 얘기했던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동양철강이 많이 오르면서 동국실업이 동양철강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일부 매도한 비용이 4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이 약 40억이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동국실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작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들어있는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자, 종목이 총 5개였었죠. 홈캐스트, 신양, 에코프로 보입니다. 5%, JT, 사주회표, 현금이 20%였군요.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면 일단 홈캐스트는 지난주 목표가를 좀 상향했는데 북한발 악재가 있었지만 일단 회복은 다 한 상태이고, 신양은 지난주에 한 50% 현금을 좀 현금화했었는데 북한발 악재 나오기 전이어서 참 잘했다 싶습니다. 사주회표, JT 좀 조용하고 에코프로가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 약간 수익률은 부진한데도 보유, AS 시작해 주시죠. 먼저 신양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시켰는데 다행히 북한발 악재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빠졌습니다. 하지만 북한발 악재로 빠졌던 주가만큼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신양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4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기다리는 전략, 즉 내년도 초까지는 신양을 계속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한발 악재가 터졌지만은 다시 한번 북한발 악재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소되면서 다시 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한 5,000원에서 5,500원 수준까지는 이번 4분기 실적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회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강한 탄력이 붙고 나서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평균으로 포입한다면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수준 구간은 사주회표를 신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대두유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주회표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T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서 지속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 난 것도 ITS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규 수주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고 ITS 부분도 이렇게 수주가 한 번씩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전히 현재 하락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아직 강한 반등은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천하고 나고 나서 북한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다시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선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누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김상균 팀장의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숫자는 6개로 늘어납니다. 현금 비중이 10%로 줄어들게 되는데 오늘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바로 동국실업입니다. 한 3시 방향 정도의 10% 보이시죠? 가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국실업의 마지막에 보이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고 해서 2,000원 밑에서 사서 2배 불러주셨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수익이 가장 조금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북한발 악재 때문이기 때문에 홀딩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신양도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래닛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종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2분 뒤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잘하면 극적으로 플러스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혼조로 끝날 가능성 훨씬 높네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